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19다 29013 등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법률 관계가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의 근로 관계가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직접 근로 관계와 병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서 자동 소멸한 것은 아니고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 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4.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 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 손해금과 일부 원금 채무가 소멸하면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 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지연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 손해금과 일부 원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 연대 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 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5. 갑 주식회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고 을 등이 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통상 임금 판결의 원금은 을 등이 갑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을 등이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급여 지급일에 받은 임금을 연도별로 공제한 연도별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연도별 임금 차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서 우선 공제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19다 223-303 등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는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파견법이라 한다. 구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과 같이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은 구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구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의 근로 관계가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직접 근로 관계와 병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파견 사업주가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를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서 자동 소멸한 것은 아니고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 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파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한 것이지 사용사업주의 지급을 대행한 것이거나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와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 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위 각 채무의 성질과 관계, 파견 사업주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파견 사업주가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은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 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 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4.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사용 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 또는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사용 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파견 근로자는 직접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그 반대급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고용 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직접 고용 간주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의 해고, 파견 사업주 변경 과정에서의 고용관계 미승계, 파견 사업주의 정년 도가 등 파견 사업주나 사용 사업주에 의하여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 제공 중단이 사용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의 해고, 파견 사업주 변경 과정에서의 고용관계 미승계, 파견 사업주의 정년 도가 등 파견 사업주나 사용 사업주에 의하여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 제공 중단은 사용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였거나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6.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경우, 고용 간주 효과 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는 경우,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과는 소멸한다.
또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 고용 의무는 소멸한다. 한편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0-290-56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및 이는 후일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수사기관으로서 피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재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 판단, 처분 등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후일 그 범죄 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 2.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고도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제201조 제1항.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발부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항,
제201조 제4항. 따라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엄밀하게 심사하거나 심리하여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곧바로 판사의 영장의 발부 여부에 관한 결정을 기속하거나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1다 224-40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과세 처분을 위한 조사 결정 절차의 단순한 과세 대상의 오인, 조사 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뿐인지 여부. 적극.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 법규가 규정하는 조사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 결정 절차의 단순한 과세 대상의 오인, 조사 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될 뿐이다. 3. 갑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 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토지들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토지들이 합산 과세 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재산세 등 과세 자료를 토대로 위 토지들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자
갑 회사가 이를 전액 납부한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들은 목장 용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과처분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며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인데도 위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1타 262-189 판결 사건명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중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 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 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일부를 대위 변제한 경우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피담보 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중 일부를 대위 변제한 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 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 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 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 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회생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이 회생 담보권 조사 확정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의 산정 기준 시점, 회생 절차 개시 당시 및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 조사 확정 절차에서 확정된 회생 담보권액에 구속되는지 여부, 소극. 회생 담보권은 회생 채권이나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회생 담보권자는 피담보 채권 중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는 회생 담보권자로서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 채권자로서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회생 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 담보권 또는 회생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액 중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존재하는지에 달려있다. 나아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 평가에 관한 채무자 회생법 제90조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 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인 회생 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이 회생 담보권 조사 확정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이 회생 담보권 조사 확정 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 조사 확정 절차에서 확정된 회생 담보권에게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존재하면 그 후에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 절차상 회생 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이 조사 확정 절차를 거치면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 확정의 전제가 되는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회생 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2항은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 확정 재판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당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것이고 회생담보권은 회생담보권자마다 개별적으로 확정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조사 확정 재판의 효력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후순위 담보권자는 원래 담보 목적물 가액에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회생 담보권을 취득하는데 그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 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이 절차적으로 실권됨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선순위 담보권자의 확정된 회생 담보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을 확정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절차적 실권을 기대하면서 회생 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할 가능성이 커져 회생 담보권 확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이 확정되지 않는 한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 담보권을 확정할 수 없어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3. 물상 보증인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 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도 유치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 담보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 회생 담보권에 해당하므로 물상 보증인에 대하여도 회생 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1다 309-927 판결 사건명 근저당권 말소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대행자 및 시공사로 선정된 을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을 회사의 대표이사 병에게 위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을 회사가 부도로 사업에서 배제된 후 파산 선고를 받자 병 및 을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 정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 정이 무신탁회사에서 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갑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회사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체결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다 24087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공유물 보존 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보존권 행사를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 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 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는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 행위가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 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 소유자가 방해 배제 청구로 원상 회복을 구하더라도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이를 관리 행위로 보아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구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의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구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 소유자가 구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 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분 소유자가 방해 배제 청구로 원상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를 관리 행위로 보아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집합 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다수 구분 소유자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제정된 구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288772 판결 사건명 물품 대금 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 매매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 계약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국제사법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의 위임 계약 등의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 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 9.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9.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9.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 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 제공 계약의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 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 계약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290-485 판결 사건명 공사 잔대금 등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간이 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간이 과세자의 납부 세액 상당액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 대가라 한다.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 제29조부터 제60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 과세자와 계산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301-682 판결 사건명 청구 2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 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 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 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 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 선고 2023-301712 판결 사건명 약정금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궁박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률 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법률 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 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해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 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 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 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 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2.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급박한 곤궁 상태를 자초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갑 소유 주택에 관하여 갑과 을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 중 갑이 위 주택 및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는 병주식회사에 위 주택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위 매매 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갑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쌍방이 협의를 거쳐 갑이 매매 계약의 잔금을 수령하면 을에게 임차 보증금과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 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정은 합의에 따른 갑의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임차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위약금 상당액을 을의 급부에 포함시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갑과 정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합의가 갑과 정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3월 14일자 2023마 6044 결정. 사건명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에 규정한 설명 의무 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 관제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 의무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관제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 집회, 이하 파산 관제인 등이라 한다. 파산 관제인 등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 의무 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 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설명 의무 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 관제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 관제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여러 법령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자회생법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 법정 주의의 원칙상 파산 관제인 등이 요구하는 설명의 대상과 범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